이곳 섬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주는 기술, 바로 드론입니다. 네, 드론 히어로즈가 보이는군요. 용호도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 한산도 진두항에서 섬 지역 최초로 드론 배송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혹여라도 바다로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꼼꼼히 드론을 점검하는데요. 생김새는 농촌이나 산불에서 보았던 그 드론들과 별반 달라 보이진 않는군요. 원래는 이거는 농약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현재는 택배용으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10에서 2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맡은 임무는 조금 다르지만 농촌을 돕던 드론이 이번에는 어촌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론 배송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 사업인데요. 섬이나 산간 지역의 오지 마을에 구호 물품이나 우편물 배송을 위한 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욕지면, 사량면, 한산면 등에 소속된 30여 개의 부속 섬에 드론 거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선과 계절의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들을 선정 중이죠. 자, 그럼 소중한 물건을 싣고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용호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지역인지라 마음이 졸여지는데요. 오늘 비행을 위해 참여한 드론 전문가, 그리고 행정안전부, 통영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까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다들 긴장감이 남다른데요. 오늘의 성공 여부가 통영의 많은 섬마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달점을 향해 유유히 잘 날아가는 드론. 앞으로는 여객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급약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드론 히어로가 출동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계획이랍니다. 자, 드디어 드론 택배가 용호도 배달점에 다다랐습니다.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으며 무사히 착륙에 성공. 조종사도 없이 스스로 날아온 신통방통한 비행물체. 거기다 물건까지 싣고 왔으니 세상 참 좋아졌다는 말이 절로 나올 일이죠. 네, 그래서 드론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호도에 드론을 타고 도착한 첫 번째 물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저도 함께 기념하게 되어 영광이네요. 이래가 오면 좋겠네 얘. 이제 이래 딱 받고 하면. 예.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이리 참 좋은 세상이다 세상은. 개봉식. 사실 시범 운영인지라 아직은 무거운 물건을 실을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 운영될 드론 택배 안내문과 상비약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유레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영원히 바다를 표류해야 하는 저주에 걸린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플라잉 더치맨호는 1641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출항한 실제 존재했던 범선입니다. 이 배의 선장인 반데르데케는 폭풍우가 칠 때 희망봉을 돌아 지구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을 신이 구원해줄 증거라고 하며 반대하는 선원들의 말을 모조리 묵살하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인도 무역상의 선장이었던 그의 항해 솜씨는 대단했기 때문에 희망봉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희망봉에 다다를 무렵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플라잉 더치맨호는 그대로 실종됩니다.
그런데 1680년부터 1939년까지 이 플라잉 더치맨호는 수백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죽었지만 선장과 배는 죽지 못하고 유령선으로 남아 영원히 바다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뱃사람들은 플라잉 더치맨호를 죽음과 파멸의 징조라고 여기며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실제로 이 플라잉 더치맨호는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배가 으스스한 빛을 내거나 혹은 하늘에 떠 있거나 파도 속을 떠다닌다거나 뒤집어진 채로 매달려 항해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는 진짜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현상일까요? 정말 아쉽게도 이 현상은 바로 빛의 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과학 현상입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진공에서 1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 속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매질의 성질이 바뀔 때 빛의 진행 방향도 바뀐다는 것이죠. 굴절 현상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물속에 젓가락을 집어넣고 옆에서 보면 마치 젓가락이 꺾여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굴절되기 때문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500원짜리 마술을 기억하시죠? 이 마술의 비밀 역시 500원짜리 동전을 넣은 것이 아니라 동전은 처음부터 들어있었습니다. 물속에 동전을 넣게 되면 공기 중에 있을 때와 빛의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보면 물속에 있는 동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의 비밀은 바로 빛의 굴절입니다. 유레카! 양쪽에 밀가루와 에어로젤을 각각 부어줍니다. 넣은 직후에도 확연히 보이는 차이. 자, 저는 지금 양손에 장갑을 꼈고요. 지금부터 한 손씩 물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와! 누가 봐도 그냥 흠뻑 젖은 그런 느낌? 손을 들어보자 예상대로 촉촉히 젖은 장갑.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밀가루는 상황이 이렇고요. 자, 다음은요. 에어로젤에 남은 한 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똑바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야! 그런데 에어로젤에 넣은 손? 우와! 젖지 않아! 장갑이 전혀 젖지 않습니다. 다시 담갔다 빼도 여전히 건조해 보이는데요. 이게 손이 전혀 젖지 않습니다. 이야, 이렇게 물을 집었는데도 가루로 나와요. 이렇게 물을 집어요. 요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에어로젤 쪽은 가루로 계속 나옵니다. 물을 집었는데도 가루로 나오고. 그러니까 손을 방수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와우! 양쪽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번엔 손에 에어로젤을 골고루 묻힌 뒤 물에 담가봤는데요. 우와! 이야, 이거 무슨 막이 생겼어요. 물에 손을 넣자 마치 손 표면을 감싼 것 같이 투명막이 생기고 물을 들어 올려도 손에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야, 손을 이렇게 넣었다 빼도 그대로 젖지 않고 뽀송뽀송합니다. 야, 물을 다 튕겨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마치 구슬처럼 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방울. 이 원리가 뭘까요? 되게 궁금한데? 신기하네. 에어로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사라는 성분에서 추출하는 물질. 분자 구조 안에 수많은 기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와 특이한 분자 구조가 공기를 가두어두는 역할을 해서 손을 젖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럼 에어로젤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러면 에어로젤 500ml를 여기에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로젤과 밀가루를 500ml씩 계량한 뒤 무게를 재보기로 했는데요. 에어로젤부터 무게 재보겠습니다.
에어로젤 500ml의 무게는 약 49.3g. 그렇다면 같은 양의 밀가루는 약 251.1g입니다. 에어로젤의 약 5배인데요. 확실히 가벼워요. 지금 이거를 흔들어 보니까 에어로젤이 무슨 마치 우유 섞는 것 같은 느낌?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마치 액체처럼 가볍게 흔들리는 에어로젤. 세워놔도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만큼 입자가 가볍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에어로젤 용도는 뭘까요? 1931년에 처음 개발된 에어로젤은 오랫동안 항공우주 산업에서 단열재로 쓰여왔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을 보낼 때도 표면에 에어로젤을 발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단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레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주인공은 바로 로봇 태권브이. 태권도 유단자인 주인공이 로봇인 태권브이를 조정하며 적을 제압한다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키 56m, 무게 1,400톤의 거대한 로봇 태권브이는 70년대 그 시절 아이들의 우상이었죠. 80년대에 들어서며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떠돌이 까치를 필두로 귀여운 아기 공룡 둘리, 천방지축 달려라 하니에 이어 머털도사 등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등장했고 2000년대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긴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캐릭터 그리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캐릭터의 신체 비율을 정하는 것. 캐릭터가 몇 등신이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 캐릭터의 등신은 캐릭터의 키 나누기, 머리 길이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뽀로로는 몇 등신일까요? 뽀로로의 머리 길이는 키의 약 2분의 1로 2등신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캐릭터가 2등신일 경우에는 주로 귀엽고 발랄한 분위기를 내는 친근한 캐릭터에 적용됩니다. 둘리의 체형도 2등신에 가깝죠? 그리고 주인공이 청소년이라면 성장 게임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 길이가 전체의 약 6분의 1, 즉 6등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멋진 주인공을 표현할 때에는 이상적인 신체 비율로 불리는 8등신 비율, 즉 머리 길이가 키의 8분의 1이 되도록 표현합니다. 멋진 로봇의 끝판왕 태권브이는 어떨까요? 전시된 로봇 태권브이의 경우 머리 길이가 키의 9분의 1, 즉 9등신 체형을 자랑하는데요. 9등신은 이렇게 무척 강하고 덩치 큰 캐릭터나 영웅 캐릭터를 그릴 때 이용합니다. 만약 9등신의 로봇 태권브이가 2등신이었다면 멋있는 영웅의 느낌보다 귀여운 친구의 느낌이 더 강했겠죠. 또 2등신인 둘리가 8등신이었다면 살짝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이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몇 등신인가요? 만화책 속이나 갖고 있는 인형을 보며 한번 세어보세요. 유레카! 근데 얘만 여기에 등받이가 있어. 걔만. 이게 할아버지가 보니까 앉는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평상의 모퉁이, 저쪽 모퉁이. 항상 걸터 앉는 느낌인 건데 (358) 3등분을 했을 때 358이 나오는데 2415랑 1200? 2415 확실하죠? 네. 살짝. 다들 앉으실라나? 등받이가 좀 높다? 지대가 너무 확 자, 꺼졌다.
우리 그냥 여기 부분 파서 한번 너도 맞춰보자 그러면. 파서 넣기. 오케이 오케이. 거기. 두 가지. 네? 여기요. 여기. 아, 여기 드릴게. 유레카! 반도체 생산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마이크로 드릴.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식각 공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이 과정 중에 드릴은 캐소드, 즉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부품에 최소 1000개에서 2000개까지 미세한 구멍을 뚫는 데 쓰인다. 바로 이 구멍을 통해 플라즈마 가스가 통과하면서 반도체 원판, 즉 웨이퍼를 가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1000개가 넘는 구멍 모두 정확한 좌표에 따라 균일한 크기로 뚫려야 하며, 그 표면에 갈라지는 틈이나 결점 하나 없이 깨끗해야만 한다. 미세한 구멍을 균일하게, 또한 하나의 결점도 없이 뚫기 위해선 드릴이 갖춰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수천 개의 구멍을 뚫더라도 드릴 끝부분이 닳지 않아야 하는 것. 드릴이 닳아 없어질 경우 구멍의 크기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구성이 단단해야 하며 가공 중에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한 저항성도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장영준 박사팀은 드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름하여 무수소 DLC 코팅 기술이다. 무수소 DLC 코팅이란 말 그대로 수소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카본 소재로 코팅막을 입혀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도와 표면 마찰력을 약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무수소 DLC 코팅 기술의 핵심은 바로 전자기장을 활용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카본 원료를 금속 표면에 입혀주는 것인데, 카본 원료에 직접적인 고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편리하고 표면 처리도 매끄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코팅 기술과 달리 처음부터 수소가 들어가지 않은 카본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소를 분리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무수소 DLC 코팅의 방식은 간단하다. 먼저 화장하기 전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듯 금속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해준다. 그 다음 실제 탄소와 플라즈마 가스로 DLC 코팅을 할 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 물질로 먼저 1차 코팅을 한다. 마지막으로 DLC 코팅을 해줌으로써 내구성과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런 코팅 기술을 거친 제품의 장점은 이전 제품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기존에 써왔던 일본산 드릴은 다이아몬드 코팅이 된 제품이라 그만큼 단단하지만, 코팅막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 계속 쌓이게 될 경우 드릴이 쉽게 마모되거나 부러질 수 있다. 하지만 무수소 DLC 코팅을 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되 다른 재료와 부딪힐 때는 마찰력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다. 유레카! 드론은 원래 이렇게 조종기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죠.
네. 다음 이제 그 GCS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드론을 좌표를 지정해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GCS란 컴퓨터와 LTE 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지상 관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LTE 전화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 기지국이 설치된 장소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비행하는 드론의 자율주행과 여러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비행하는 다중 제어에도 쓰이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켜볼까요? 오른쪽으로 3m 이동하겠습니다. 아래로 3m 이동하겠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조종기의 사용이 아닌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드론을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음성 인식으로 한번 휴대폰 음성 인식으로 드론을 이동시켜 주세요. 드론이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위로 10m 이동. 네, 드론이 10m 이동했습니다. 위로. 격자 주소 출발. 여주시 발음 내일 93. 격자 주소라는 생소한 명령어와 함께 희한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음성 명령을 내리는 전문가. 드론의 지상 관제 시스템이 영상 속 위치를 정확하게 검색,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소 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드론의 위치가 격자 주소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여 드론에게 또 다른 격자 주소로 이동을 명령해 보죠. 격자 주소 출발. 여주시 충실한 황소 98. 명령어를 인식한 드론이 곧장 그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복잡한 좌표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단어 구성으로, 그것도 음성으로 드론을 조종하다니. 아까 저기 천막에서 했던 거는 실제로 실내 상황실에서 밖에 있는 드론을 출동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 드론이 이제 출동을 하면 그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상황실 안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현장 요원이 저 드론을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를 테스트 해본 겁니다. 이 기술은 드론을 안 보이는 곳까지 멀리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드론을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제 복귀 명령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귀하겠습니다. 복귀.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도 소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음성, 그리고 격자 주소를 결합한 드론 조종 시스템. 미래의 일꾼, 드론의 할 일이 더 많아질 듯합니다. 유레카! 이곳은 지난 2013년 자동차 및 고압 전극 등의 부품 표면 검사를 시작으로 독자적인 인공지능 표면 검사 기술과 디스플레이 검사 기술을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독자적 특허 기술로 인정받은 2차 전지 표면 검사 솔루션.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공급할 정도로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창업 7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은 무엇일까? 이들이 주목한 건 바로 머신 비전이다. 여러 방향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함으로써 머신 비전이란 고성능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분석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빛을 조사해 표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련의 검수 작업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인데, 2차 전지는 특성상 소형부터 자동차, ESS 전지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보다 치밀한 광학 조건이 필요하다. 스크래치의 강도를 판단하고 전지를 감싼 고광택 재질의 난반사까지 제거해야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면 검사 과정에 바로 머신 비전을 접목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보통 난반사는 파우치형 2차 전지처럼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질에서 나타난다. 고르지 않은 표면의 빛을 조사하면 빛이 반사할 때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 뻗어나가기 때문에 표면의 결함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머신 비전 기반의 표면 검사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요소. 그만큼 여러 방향의 이미지를 촬영할 광학기기와 영상처리 기술이 핵심으로 작용한다. 이곳에선 주변광의 간섭을 제거하고 다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표면의 결함만을 입체적인 이미지로 구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머신 비전이 적용됐다고 해서 바로 쪽집게처럼 분량을 검출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결함으로 판명된 부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머신러닝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고 최종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조업의 마지막 관문, 품질 검증. 그중 표면 검사는 고난이도 기술에 속한다. 일정한 형태를 검증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광택이 있는 제품의 경우 머신 비전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만큼 이곳의 자체 표면 검사 기술은 이미 특허 취득을 통해 기술력을 인증받은 상황. 더불어 30건 이상의 저작권과 2건의 상표권까지 보유할 정도로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